네, 오늘은 숙종 이후의 왕위 계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종의 경우 제가 타이틀을 적장자 아버지의 지위를 물려받은 적장자 임금, 27명의 조선시대 왕들 중에서 물론 문종, 단종도 있습니다만은 그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명한다거나 왕위를 빼앗기게 되는 그 기운을 겪게 되지만은 이 현종과 숙종 같은 경우는 나름 적장자 왕위 계승이 이어지면서 그 치세도 함께 응반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사례에 속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숙종 같은 경우는 지금의 어떤 용어로 얘기하자면은 자존감이 굉장히 높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가 왕에 오른 이후에 첫 일성이 송시엘이 예를 잘못 적용해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그 이면에는 본인의 어떤 태생적인 이 환경과 왕실의 정통성이 굉장히 큰 뒷받침이 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숙종 때의 정신은 숙종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전개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숙종 때 얘기를 하면은 왕후의 문제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조선시대에서 가장 궁중과 관련된 얘기거리가 많은 곳이 숙종 때의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숙종, 경종, 영조까지 이 세 명의 임금을 살펴보고 그 안에 일어나는 어떤 여러 가지 붕당이라든지 궁중 내의 암투 같은 정치적 사건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숙종 같은 경우는 부인이 9명, 그 다음에 자녀가 6남 2녀가 돼 있죠. 여러분 숙종의 부인을 보시면은요 조금 많습니다. 인경왕후 김씨부터 인현왕후, 인원왕후, 그 다음에 희빈 장씨, 숙빈 최씨, 그 다음에 또 뭐 중요 인물로 영빈 김씨도 물론 있습니다. 총 9명의 부인이었는데 자료에 보시면은 왕후는 3명이죠. 근데 사실 뭐 희빈 장씨도 사실은 왕후였습니다. 그렇지만은 희빈 장씨가 갑솔 황국 때 다시 이제 희빈으로 격화가 되었기 때문에 최종적인 타이틀 같은 경우는 희빈으로 끝나게 됩니다. 먼저 살펴볼 부분이 인경왕후 김씨입니다. 딸 둘을 낳았지만은 요절을 하게 됩니다. 천연두 때문에 요절한다고 하는데 인경왕후 김씨 같은 경우는 숙종과 동갑내기입니다. 금슬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인현왕후 민씨라는 사람이 1681년에 계비로 책봉이 됩니다. 보통 정비가 죽게 되면은 3년상을 치르고 나서 계비를 맡게 되는데 숙종 같은 경우는 조금 급합니다. 보통 3년상을 치른다 그러죠. 25개월 혹은 27개월 이 정도 수준이 됩니다. 이 3년상이 끝나면은 계비를 맞아들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방식이었는데 숙종 같은 경우는 바로 1년 만에 계비를 책봉 을 하게 됩니다. 인현왕후 민씨가 계비에 책봉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숙종 초의 정치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왕자만 얘기하면 되지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붕당사를 뭐 끌어들이느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이 당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왕후의 집안도 이 붕당과 연결이 돼 있고 왕위 계승 과정도 붕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제가 차분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야기 듣는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종의 아버지인 현종 때 우리가 가장 큰 정치적 사건은 예송 논쟁이 있었습니다. 뭐 기의 예송, 뭐 갑인 예송 이렇게 있는데 뭐 예송 논쟁은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릴 수 없고요. 어쨌든 이 현종 말년에 있었던 갑인 예송으로 인해 가지고 서인이 대거 실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숙종이 즉위했을 때는 남인이 정계를 장악했을 뭐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혹시 이 환국 정치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말이 조금 좀 어려운 얘기인데 뭐 국면이 전환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여당과 야당이 계속 바뀌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환국이라고 하는데 경신 환국, 기사 환국, 그다음에 뭐 갑술 환국 뭐 이렇게 크게 보면 세 차례의 환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어나는 환국이 인현왕후 민씨가 계비로 책봉되기 1년 전인 1680년 무렵에 일어납니다. 삼복의 옥 그래가지고 그 인조의 셋째 아들인 임평대군의 그 아들들이 있습니다. 복창군, 복송군, 복평군 뭐 이렇게 세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 궁녀들과 여러 가지 뭐 불미스러운 일, 반역에 연루돼 가지고 대거 실각하게 되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게 1680년에 삼복의 옥인데 사실은 삼복의 옥이 터진 거는 이 사건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1680년 허적이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그날 비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숙종이 내심 걱정을 하죠. 그래도 남인의 영수고 영의정인데 오늘 뭐 허정네 집안에서 잔치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유악이라 그래가지고 기름을 먹인 천막이 있습니다. 그 천막을 빌려줘라 이렇게 숙종이 마음을 쓰는 거죠. 신안을 위해서. 그런데 알아보니까 이미 허적이 그 유악이란 천막을 가져갔던 것이죠. 내가 마음이 우러나서 빌려주는 것과 상대방이 내 허락 없이 내 것을 가져다 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숙종 같은 경우 굉장히 대노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과 연관이 되면서 남인들이 숙종의 눈밖에 나고 불신이 쌓이면서 결국 이 삼복의 옥이라는 문제로 남인들이 대거 축출되고 반대로 갑인예송 때 물러났던 서인들이 역시 대거 정계로 들어오게 되는 게 바로 이 상황입니다. 교과서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은요, 경신대출척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내쳤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 경신대출척 때 남인이 실각하고 서인이 등용되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정치적 상황이 1680년에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1680년에 정비였던 인경왕후 김씨가 죽자 계비를 드려야 되는데 임금에게 사사로운 사랑이 허락되기는 좀 어려운 그러한 구조였죠. 그래서 이 서인들이 이 왕후 책봉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송시열 같은 경우 왕실과의 통혼이 끊겨서는 안 된다. 이러한 강력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현왕후 민씨의 어떤 배경은 서인 세력이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초반이지만 잠깐 정리를 하자면은 숙종 초에는 남인이 득세를 하였습니다만은 1680년 남인이 실각을 하게 됩니다. 삼복의 옥이라는 사건 때문에 실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 서인이 대거 정계에 진출하고 이게 바로 경신대출척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걸 기회로 인현왕후 민씨가 서인의 어떤 지원을 등에 업고 왕후에 책봉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서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가열차게 인현왕후 민씨를 넣어서 이제 왕실과의 끈을 쥐게 되는데 문제가 좀 생기게 됩니다. 인현왕후 민씨와 숙종 사이에 후사가 없게 됩니다. 이 당시 숙종은 이제 20살이 넘은 상황이 됐는데 조선시대의 왕이 20살이면 벌써 아들이 몇 명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첫 아들이 없으니까 이 왕실에서는 좀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한 찰나에 희빈장 씨가 1685년에 궁에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원래는 궁에 있었는데 숙종의 어머니인 명성황후가 쫓아냅니다. 방자하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쫓아냈는데 숙종의 어머니인 명성황후가 1683년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3년상을 치른 이후인 1685년에 희빈장 씨가 들어오게 됩니다. 희빈장 씨가 들어올 때 큰 역할을 하게 된 사람이 누구냐? 좀 아이러니하지만 인현왕후 민씨가 희빈을 불려드립니다. 희빈장 씨가 궁에 들어온 이후 1688년에 이윤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실로서는 굉장히 경사가 생길 수밖에 없죠. 숙종이 너무 기쁜 나머지 이윤을 원자로 책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자가 된다는 것은 나중에 좀 크면은 세자가 되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은 숙종의 뒤를 잇게 되는 이 다음 왕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 희빈장 씨 오빠는 장희재라는 사람인데 남인들과 끈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희빈장 씨의 배우는 남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즉 희빈장 씨의 아들인 이윤이 왕이 된다는 것은 남인이 다시 득세하게 되는 것이고 경신대출척으로 정권을 잡은 서인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인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 선봉에 서 있는 인물이 바로 송시열, 우암 송시열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숙종은 이 절대 굽히지가 않죠. 우암 송시열을 제주도로 귀향을 보내버리고 다시 서울로 앞서가는 과정에 사살을 하게 됩니다. 얼마만큼 숙종의 의지가 강했냐면요. 이 당시 희빈장 씨가 아니었고 소위 장 씨였는데 원자로 책봉하면서 서인이 굉장히 반대를 하게 되니까 숙종 같은 경우는 그래? 그러면은 소위 장 씨를 희빈으로 더 높여버리지. 그러니까 직책을 책봉호를 더 높여버립니다. 너희들이 반대를 하면 할수록 내 의지는 더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소위 장씨를 희빈 장식으로 승격을 시키고 송시열을 사사하는 등 이러한 사건이 발생되니까 서인들이 몰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서인이 몰락하는 게 무엇이냐? 1689년에 있었던 기사 환국이 이 두 번째 환국이 됩니다. 이 두 번째 기사 환국을 통해서는 서인 정권에서 남인 정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왜?
희빈장 씨가 아들을 낳았지 않습니까? 남인이 뒷배를 봐주고 있는 희빈장 씨가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을 원자로 책봉함으로써 후계자로서의 지위가 탄탄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때 남인이 다시 등극하게 되는 것이죠. 그 기사 황국을 통해서 결국은 인현왕후 민씨가 1689년에 폐서인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희빈장 씨는 여기서 왕비의 책봉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기사 환국을 통해서 희빈장 씨가 왕비에 책봉되고 또한 남인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변하는 것일까요? 숙종의 마음이 조금 변합니다. 어디로 가느냐? 제일 끝에 있는 숙빈 최 씨에게 향합니다. 숙빈 최 씨 같은 경우는 왕자 이영수를 낳고 근데 바로 이제 요절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금, 연인군 그러죠. 이 훗날의 영조가 되는 사람인데 1694년 이금을 낳게 됩니다. 숙종 같은 경우는 이제 이금을 낳으면서 희빈장 씨를 조금 떠나고 숙빈 최 씨에게 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희빈장 씨 같은 경우도 한번 궁궐에서 쫓겨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 성질 어디 가겠습니까? 숙종에게도 좀 방지하게 굴고 이 질투가 굉장히 심했던 상황이죠. 희빈장 씨가 오빠였던 장희재를 위시한 남인들의 또한 이 무도함이 도를 지나치게 되는 상황이죠. 임금의 입장에서는 나라를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점이 견제와 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인들은 너무 많이 주도권이 치우치게 되니까 숙종으로서는 조금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이 돼가지고 희빈장 씨는 조금 눈밖에 나면서 이 숙빈 최 씨에게 애정이 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 인현왕후 민씨를 폐서인했던 것을 굉장히 후회하게 됩니다. 남인의 반대쪽에 있는 서인 세력들이 숙종의 마음이 다시 사랑이 움직이는구나 라고 하면서 무엇을 도모하냐면 인현왕후 민씨의 복위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1694년 무렵입니다. 노론의 김춘택, 그 다음에 소론의 한중혁이라는 사람들이 인현왕후 민씨의 복위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의 레이더망에 걸리느냐? 남인들의 레이더망에 걸립니다. 미남, 목내선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발각이 되죠. 그런데 이제 미남 같은 경우 무슨 잘못을 저지르게 되냐면은 우리가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어쨌든 이 숙종의 임금의 재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선조치 후보고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 상태에서 인현왕후 복위를 추지한다는 것은 거의 반역에 가까운 일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신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숙종에게 보고를 딱 하니까 숙종으로서는 굉장히 대노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 니들에게 그런 신문의 권한을 주었으며 임금에게 보고하지 않고 왜 처단을 하려 하느냐 하면서 이 불똥이 노론과 소론, 즉 서인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신문을 주도했던 남인들에게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남은 사사가 되고요. 목내성 같은 경우, 그다음에 서포 김만중 같은 경우도 이때 이제 유배를 가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서 남인이 역시 다시 한번 대거 실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갑술 환국이 됩니다. 제가 환국만 3번 얘기했죠. 처음에 경신 대출적으로 남인이 쫓겨나고 서인이 등극하게 되는데 이게 1689년에 기사 환국이 되면서 다시 희빈장 씨와 남인이 주도권을 잡게 되는 것이고요. 그게 다시 1694년 5년이 지난 뒤에 남인이 또 눈밖에 나면서 숙종에게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갑술 환국. 이 갑술 환국이 되면서 다시 서인이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바로 왕후였던 장씨가 희빈으로 다시 강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급부로는 당연히 인현왕후가 복위게 됩니다. 인현왕후가 폐서인 되니까 희빈장씨가 왕후가 되는 것이고요. 희빈장씨가 다시 희빈으로 강등이 되니까 인현왕후가 복위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희빈장씨의 처리 문제를 놓고 노론과 소론이 갈등을 하게 됩니다. 즉 소론 같은 경우는 다음 후사를 잇는 경종의 친모이기 때문에, 생모이기 때문에 관대하게 처리를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요. 노론 같은 경우는 원래 조금 강경한 세력들입니다. 노론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냐, 처단을 해야 된다, 사살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강경하게 주장을 펼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데자뷰처럼 옛날에도 한번 보신 것 같은 그런 장면이지 않습니까? 연산군의 생모가 패비 윤씨죠. 그러니까 패비 윤씨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다툼이 있었는데 결국 패비 윤씨를 사살하게 되죠. 그러면서 연산군이 좀 삐뚤어졌던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소론의 입장에서는 희빈장씨를 죽여버리면은 경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조금 이제 인정을 베풀자라고 했는데 노론들은 그렇게 되지 않죠. 원래 남인들의 처단을 강경하게 주장했던 게 노론들인데 그러한 노론들은 희빈장씨를 사살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누가
승리를 하게 되느냐? 노론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701년에 희빈 장씨가 사사됩니다. 자연히 경종은 누구를 의지하느냐? 자신의 어머니를 그나마 지지해줬던 소론을 지지하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그 경종의 반대편에 서는 것은 노론이 되게 됩니다. 어쨌든 희빈 장씨가 사사가 되고 왕후는 인원왕후 혼자 남게 됐지만은 결국은 인원왕후 민씨도 1701년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이제 왕비를 계비를 드려야 되죠. 그래서 이 다음에 들어오는 왕후가 바로 인원왕후 김씨가 됩니다. 1702년. 역시 숙종은 좀 급하죠. 1년 만에 바로 계비로 책봉을 하게 됩니다. 1702년에 인원왕후 김씨가 계비로 책봉이 됩니다만은 숙종과의 사이에서 후사가 없게 됩니다. 이 둘 사이의 관계는 그렇게 뭐 좋았다고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계승은 이 경종, 원자라고 할 수 있는 경종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죠. 물론 숙종 같은 경우도 이 경종 이윤을 과연 고유를 물려줄 것인가 조금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711년 같은 경우는 태자를 영조로 조금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비밀리 논의를 하게 되는데 그게 소론의 레이다망에 걸리면서 강력한 반발을 직면하게 됩니다. 결국은 1720년에 숙종이 죽고 나서 경종이 고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경종은 당연히 소론의 비호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경종이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영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입장이 난처해지는 것이죠. 잘못하면 목숨도 잃을 수 있는, 왜냐면은 소론의 입장에서는 저 노론들이 이금을 가지고 자꾸 뭔가 일을 획책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경종에게는 후사가 없습니다. 몸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후사가 없는 상태에서 영조라는 강력한 라이벌이 있으면은 소론의 입장에서는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조를 없앨 수도 있는데 여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인원왕후 김씨 같은 경우입니다. 인원왕후 김씨가 영조의 강력한 후견인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영조를 그 노론과 소론의 분쟁 속에서 굳건하게 지켜주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나중에 영조가 임금에 올랐을 때 그 정비가 되는 정성왕후와 함께 인원왕후를 극진하게 보살핍니다. 당연할 수밖에 없죠.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자 왕위에 오르게 해준 1등 공신이기 때문에 영조의 입장에서는 인원왕후를 어떤 식으로든지 받들어야겠죠. 자신의 생물을 할 수 있는 숙빈채씨는 이미 1718년에 죽었기 때문에 이들의 정치 성향을 조금 보시면은요,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경종 이유는 당연히 소론이고요, 영조는 노론이죠. 근데 이제 인원왕후 김씨 같은 경우는 원래는 소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론 계통이라고 볼 수 있는데 1721년, 22년 무렵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경종의 효사가 없다 보니까 노론 사대신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연인군 이 금을 새 제로 책봉을 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소론들의 눈에 레이드방에 딱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론 사대신이 사사되거나 유배를 가게 되는 것이고 상당히 많은, 그 당시 사사된 사람만 76명인가요? 이렇게 되는 것이고 유배 가는 경우는 부지기수였죠. 2년간에 걸친 정치적 격변이 생기는데 이때도 인원왕후 김씨가 영조를 지켜주게 됩니다. 소론이 분란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영조를 살려두지 않겠죠. 왜냐하면 화근을 없애려고 했겠죠. 그렇지만은 인원왕후 김씨가 꿋꿋하게 지켜내면서, 그리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 보위를 잇게 될 때도 소론이 강력히 반발을 합니다마는 교통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숙종의 후손으로서 경종을 제외하면은 연인군 이금 말고 또 누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정통성과 정당성을 영조에게 부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결정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결국은 영조가 21대 임금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숙종을 제가 정리를 하면은요, 숙종은 적장자가 없죠. 경종이 장자이긴 합니다만은 서장자가 되는 것이고, 그 장자가 임금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즉위 4년 만에 사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숙종 때 경종과 영조로 이어지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영조 때 보위를 물려주는 걸 이제 끝으로 보게 되면은요, 신분의 컴플렉스를 지닌 영조, 아들을 죽이고 그 손자에게 왕위를 물려주다. 부인 6명, 자녀는 이남 7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비는 정성왕후 서씨가 있는 것이고요. 정순왕후는 제가 좀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이고, 정조 이상과 그렇게 싸웠던 사람이 바로 정순왕후 되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정빈이 씨, 영빈이 씨, 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성왕후 서씨와의 사이에서는 후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조 역시 적장자가 없게 되는 것이죠. 다행히 정빈이 씨와의 사이에서 효장세자를 낳게 되는데 효장세자가 10살 만에 죽게 됩니다.
영조가 굉장히 끔찍하게 이뻐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무려 16년이 지난 1735년에 영빈 이씨와의 사이에서 드디어 장원세자, 처음엔 장원세자입니다. 장원세자를 낳게 되는 거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첫째 아들이 죽은 지 16년 만에 아들을 낳게 됐으니 이 궁중의 경사고 영조의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쁜 일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지 장원세자, 사도세자를 굉장히 끔찍히 사랑하고 또한 강하게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강하게 키우는 바람에 아들과의 사이가 멀어지고 정족들의 어떤 이간질로부터도 이 사도세자를 지켜주지 못하게 되는 거죠. 다만 이 사도세자 같은 경우는요, 정성하고 서씨 있죠. 여기 후사가 없으니까 이쪽으로 입적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도세자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고 정족들의 공격은 더 심화가 되었습니다. 정성하고 서씨 같은 경우는 이 사도세자를 끔찍하게 아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조와 사도세자가 싸울 때면은 그것을 중지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고 많은 정족들의 이간질과 시기로부터도 보호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1757년에 죽게 되면서 영조와 사도세자 이 사이에 완충지대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영조는 자신의 친아들을 뒤주에 가둬놓고 굶겨 죽이게 됩니다. 그러한 비극이 발생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조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적장자, 서장자를 떠나가지고요, 2명의 아들들이 모두 죽게 됨으로써 영조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가 없죠. 그럼 누구에게 가느냐? 효정세자에게는 당연히 아들이 없는 것이고요. 사도세자의 아들로 그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물론 사도세자 말고 은신군, 은전군, 은원군 이렇게 아들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건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테고요. 왜냐면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정조 이후의 조선의 왕들은 모두 이 사도세자의 후손들에서 배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하튼 사도세자와 해경궁 홍씨, 인식하기 편하게 해경궁이라는 호칭을 가져왔습니다. 해경궁과의 사이에서 이정과 이산을 낳게 되는데 이정은 일찍 죽게 되면서 결국은 이산이 1776년 보위에 오르게 되면서 제22대 정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빠뜨렸던 정손하고 김씨, 정손하고 서씨가 죽은 지 3년째 되는 이제 3년상을 치르고 나서 1759년에 계비로 책봉이 됩니다. 그러면서 정조와 열심히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좀 잠깐 정리를 하면은요, 숙종은 아버지가 또 적장자였고 본인이 적장자였지만 본인은 적장자를 낳지 못하죠. 서장자였던 경종에게 왕위를 물려주지만은 그 아들이 후사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종의 동생이 이 왕위를 물려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영조가 왕위를 됩니다만은 역시 적장자가 없는 상태고 서장자와 두 번째 아들 사도세자도 서자가 되는 거죠. 이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한 명은 요절을 하고 한 명은 자기 손으로 죽임으로써 그 후사가 완전히 끊게 되는 거죠. 그나마 다행히 이 사도세자가 해경궁 홍씨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정비소생의 2번째 아들 이산이 임금에 오르게 되면서 조선 왕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숙종, 경종, 그다음에 영조, 그다음에 정조 때까지 넘어가는 상황을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마지막 시간으로 한 호흡으로 정조 때부터 27대 순종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